예, 오늘 북한이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겸 국방기술대학 학장, 그리고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 연구실장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북한이 이제 수소탄 핵실험을 이제 스스로 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그 핵실험 이후에 나타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포집해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슘이라든가 이런 걸 포집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비행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제 미국 측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주변에 가서 동해상이라든가 이런 해역에서 그걸 수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분석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저 수소탄 실험이 이제 안일 쪽으로 상당히 이제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규모가 좀 이전 거보다도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수소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핵 보유국의 길을 걸을 때는 이 우라늄이라든가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지금 국방부가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관련 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감시자산을 정가 운영하여 북한의 군사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경계태세를 격상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과 공조통화를 하고 공조통화에 이어서 공조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미국방장관 간 공조통화를 오늘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군의 대비태세와 관련한 쭉 설명이 있었는데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 군의 그 대비태세 어떻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1, 2, 3차 핵실험을 하고 났을 때의 군사적인 조치와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단지 지금 이제 그 김민석 대변인이 말미에 발표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토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안보회의가 끝난 직후에. 그러면 상응한 대가가 뭐냐?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북한에게 아주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라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국방부가 시행했던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비정상적인 사태로 봐서 확성기 재개의 옵션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지만은 혹독한 대가 또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요체가 무엇이냐? 이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끝나고 나서 위기관리 체제라든지 대비태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사적으로 의뢰 있어 왔던 조치입니다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인 어떤 이 상응하는 대가, 이 대가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부처별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지만은 가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만의 그 상응하는 대가도 고민을 하겠지만
아까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한미 간의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도 또 눈길이 끌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응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앞전에 이제 이 평가를 할 때 이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한반도에서 한국 주도적인 혼자만의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이 아침에 발표를 12시 반인가 발표를 하면서 그 북한 발표 부분 보면은 핵무기 관련된 내용은 절대 포기 못하겠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핵을 이고 사야 될 그런 상황 같으면 남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사실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겨우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핵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하여간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지금 안 될 그런 중대한 분기점에 왔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적어도 북한이 4번째 핵실험을 하고 또 수소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을 했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북 정책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영계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제 북한이 이번에 4차 핵실험을 했는데 우리의 안보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안보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자강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북한의 핵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봐봐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미국 한미 동맹에 의한 핵 우산이 지금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지켜지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안보 전략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동맹이라고 봅니다. 그 동맹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이제 한미 동맹인데 미국과의 동맹의 관계를 지금보다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 접근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국제사회가 가졌던 그 가장 큰 기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육자회담.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바로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것이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 말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이 있는지 그 수단들 중에서 어떤 순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 같은 것도 결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중에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코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강이고 또 하나는 동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 내일 새벽 1시 우리 시간으로 유엔 안보리가 이제 긴급 소집이 됐는데 그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이제 1, 2, 3차 핵실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예상컨대 신속하면서도 강력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제 3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했을 때 거기 조항에 보면은 이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추가적 조치들을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4차 핵실험에 따르는 대북제재 결의안은 아마도 이제 3차 핵실험 때보다 좀 더 강력하고 응징이 가능한 그러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중국의 협력이죠.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또 성실하게 접근하고 협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채택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한다거나 도발을 할 경우에는
북한하고 교류하는 어떤 모든 그 금융 제재 관련 주변국들의 기관들을 네. 같이 묶어서 제재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것은 상당히 이제 폭발성이 크고 네. 또 주변국들 내지는 관련국들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채택될지 여부는 알 수 없겠으나 어쨌든 3차 핵실험보다는 보다 강력한 방향으로 이 대북제재 결의안이 모색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중 관계를 고려한다면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북중 관계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게 사실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벌써 3차례 그리고 이번까지 4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네. 중국은 지난 과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난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아파할 만한 조치들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기는 했지만 결국 등을 돌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도 중국이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고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단독적으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북한을 버릴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하기에는 아마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돼서 네. 제가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NPT라는 거가 국제 규범을 지키는 것인데 국제 규범을 그 NPT 체제 안에 있는 5개의 핵 보유국들이 예. 가지고 있는 권한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핵 보유국들이 책임이 있다. 예. 핵 확산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 네. 예.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우리는 국제사회에다가 우리의 입장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리거 조항이든 지금까지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는 기간 동안에 중국에다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중국의 제재 수위가 국제사회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북한의 핵 발전이 이렇게 심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다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기정사실화 했을 때 동북아 아니면 세계 안보 지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위험성을 중국에다 경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경고에는 바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실은 북한의 핵이 완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조치가 지금보다 더 강화가 되면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렇게 중국을 주변으로 하는 핵 국가들이 더 많이 생길 경우에 중국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하고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조금 있긴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한의 소위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네.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아주 정면 어떻게 보면 도전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네. 시진핑 주석이 남북이 아니고 중국과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예. 또 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시진핑 장년의 회담, 예. 그다음에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상황에 관해서는 적어도 비핵화, 예. 그다음에 이 대화와 이런 긴장 조성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언급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상황을 또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가 볼 때 정말 상응하는 대가는 중국으로부터 아픈 대가가 나와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이 사실은 2013년도에 3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유엔 결의안이 나온 2094 예. 보면은 어지간한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북한의 이 행위를 갖다가 역시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소위 물류 교류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등등 것이 중국에 의한 것이 거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의존도를 갖다가 중국에서 확실히 이번에 좀 제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중국 스스로도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체면이 있고 육자회담 자체의 어떤 이 가치를 가지려면은 나름대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보인데 많은 국민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핵실험을 하는 아침까지 발표할 때까지 발표하고 나서 하느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전술을 썼다고 봅니다. 위장 전술. 그거는 1월 1일 날 김정은은 신년사에도 아예 핵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소위 북한이 핵과 이 경제의 병진 노선조차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제 그 중국을 5월달 중국 5월달에 이제 그 있는 당대회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가급적 이 경제 우선, 뭐 인민 우선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북한의 속셈은 전혀 엉뚱한데 있었죠. 연막이고 위장이었고 마치 2012년도도 똑같았어요. 2012년도 여러분 12월 12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하루 이틀 전에 고장 났다고 그래가지고 덮어놨습니다. 정보 당국조차도 사실은 거의 깜빡 넘어갔거든요. 안 넘어간 것이 우리 세종대왕함. 세종대왕함은 지켰습니다. 어디서? 동해에서 쏘자마자 그래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상 북한의 위장 전술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정보 세계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교란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이 정보에 관해서 제가 볼 때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위성뿐만 아니고 우리의 대북 정보력도 그런 그 어떤 그 감청 그다음에 위성과 같은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휴민트라고 그러죠. 인간 정보가 들어가서 좀 더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정보력을 보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대책도 이번 기회에 강구가 돼야 된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저녁 8시에 국회에서 정보위가 소집이 됐어요. 오늘밤에. 그래서 국정원장이 참석할 예정인데 실제로 뭐 정보의 구멍이 뚫린 건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중국 정부도 상당히 많이 쏘은 것 같습니다. 작년 북한이 70주년 당창건 기념일 때 사실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북한을 조금 달래거나 뭐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핵실험을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자별로 북중 간의 관계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 12일이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한 북한의 발표 그 중대 발표 내용을 보니까 12월 15일 날 수소폭탄을 실험하라고 명령을 하달했고, 그리고 금년 1월 3일 날 이제 최종 결심을 했다고 이제 사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12월 12일에서 12월 15일의 날짜를 저희들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북중 간의 관계에서 모란봉 악단이 철수하고 나니까 이제 중국하고도 믿을 것이 별로 없는 상태다. 그렇게 해서 아마 김정은이가 감행한 것이 아닌가. 결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군요. 저는 이렇게 이제 조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